네,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히 저자 자기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일 미제스 연구소라는 곳에서 나오셨는데 여기가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가져오신 이 책 국문으로는 왜 그들만 부자가 되는가 라고 다소 톤을 좀 많이 낮춰서 번역이 되었는데, 원제는 훨씬 도발적이잖아요. Blind Robbery, How Fed Banks and Government Steal Our Money. 눈 뜨고 코 베어가는 연준, 은행, 그리고 정부. 이들은 우리의 돈을 어떻게 훔쳐가는가,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 책을 왜 쓰게 되셨는지, 이런 얘기도 들어보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독일 미제스 연구소에서 활동하는 경제학자입니다. 미제스 연구소는 한마디로 자유시장 경제를 연구하는 곳이에요. 정부 개입 없이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정부가 경제를 통제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를 분석하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듣는 주류 경제학의 이야기들이 정말 맞는지, 아니면 그냥 정부가 원하는 서사를 퍼뜨리는 건지를 검증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에 가져온 책 한국어 제목은 왜 그들만 부자가 되는가? 지만 원제는 Blind Robbery, 직역하면 눈 뜨고 코 베어가는 강도짓 정도가 되겠죠. 부제가 연준, 은행, 그리고 정부가 우리의 돈을 어떻게 훔치는가인데, 책의 핵심 내용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책을 쓴 이유는 단순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정부와 중앙은행이 대중을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화폐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니까 정부는 당연하다는 듯이 돈을 찍어내고, 은행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숫자를 만들어 대출해주고, 그렇게 모두가 조금씩 털리는 거죠. 그리고 그 피해는 늘 평범한 사람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책에서는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 피해가 왜 여러분의 삶에서 점점 더 체감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냥 막연한 음모론이 아니라 중앙은행과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의 부를 빼앗아가는지를 차근차근 풀어가요. 이 책을 읽고 나면 아마 이게 말이 돼?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하지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걸 알아야 어떻게 하면 이 부조리한 시스템에서 내 부를 지킬 수 있을지 고민할 수 있겠죠. 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쉽고 재밌게 쓰셨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오스트리아 경제학파, 이런 말을 이 책 같이 리뷰하면서 안 꺼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구독자분들 중에는 이 오스트리아 학파라는 것 자체에 대해 생소한 분들이 좀 있을 거거든요. 이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지, 이게 주류 경제학과는 어떻게 좀 다른지, 이런 얘기도 덧붙여 주시면 좋겠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오스트리아 학파라는 말이 좀 낯설게 들릴 수 있는데, 사실 이 학파는 자유시장 경제를 철저히 옹호하는 경제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시장이 자유롭게 돌아가야 경제가 번영할 수 있다는 입장을 철저하게 고수하는 거죠. 오스트리아 학파는 정부 개입을 극도로 경계합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결국 비효율과 부패, 그리고 경제 왜곡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특히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고 금리를 조작하고 재정 적자를 감추기 위해 인플레이션을 유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오스트리아 학파는 경제를 망치는 원흉이라고 봅니다. 반대로 주류 경제학, 특히 케인지언 경제학은 정부 개입을 당연시하고 심지어 필요하다고 주장하죠. 불황이 오면 정부가 돈을 풀고 경기를 살리기 위해 중앙은행이 금리를 조정하고, 이런 식으로 경제를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 정부가 빚을 내서라도 계속 돈을 써야 한다, 약간의 인플레이션은 필요하다, 중앙은행이 경제를 조율해야 한다 같은 주장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하지만 오스트리아 학파는 이걸 철저히 반대합니다. 시장이 자연스럽게 조정되도록 두는 것이 최선이라는 거예요. 특히 화폐와 관련해서는 건전한 돈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즉, 정부가 멋대로 찍어낼 수 없는 돈,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돈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개념이 바로 비트코인과 연결됩니다. 책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을 쉽게 풀어가요. 저는 일부러 일반 독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사례를 많이 넣으려고 했어요. 괜히 어려운 경제 이론을 나열하면 재미없고, 이게 내 삶과 무슨 관계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당신이 하루 종일 땀 흘려 번 돈이 다음날 조용히 가치가 떨어지는 이유, 왜 부자들은 인플레이션을 걱정하지 않는지 같은 식으로 풀어간 거죠. 결론적으로 오스트리아 하파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부가 경제를 조작하려고 하면 할수록 결국 그 피해는 서민들이 떠안는다. 진짜 자유시장 경제를 원한다면 화폐 시스템부터 건전화해야 한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제가 블라인드 러버리에서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네, 그렇군요. 다소 좀 무거운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뭐 책 내용 자체는 그렇게 막 비관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과연 이 책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인트로 부분에 나오는 문제 제기, 국가의 화폐 발권력 독점인데요. 선생님, 국가가 돈을 독점하면 안 되나요?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 거죠? 좋은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가가 돈을 발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죠. 하지만 한번 이를 생각해 보세요. 만약 빵을 굽는 권리를 국가가 독점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혹은 자동차 제조를 정부만 할 수 있다고 하면요? 우리는 이런 걸 자연스럽다고 여기지 않죠.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해야 품질도 좋아지고 가격도 합리적으로 결정되니까요. 그런데 유독 돈만큼은 국가가 독점해야 한다고 배우고 의심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돈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마음대로 화폐를 찍어내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부를 빼앗기고 있는 거죠. 더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돈을 독점하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무분별하게 화폐를 찍어내면 물가가 오르고 시민들은 가만히 있어도 가난해지죠. 이건 일종의 보이지 않는 세금, 즉 인플레이션 세금입니다. 일반적인 세금은 적어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지지만 인플레이션이라는 세금은 몰래 아무도 모르게 부과됩니다. 결국 정부의 화폐 독점은 단순히 정부가 돈을 찍는다는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국민의 부를 몰래 가져가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한 가지 이상한 점은 독점, 뭐 과점 이런 거 예를 들면 뭐 라면 회사 이런 걸 예로 들면요. 라면 회사를 한 기업이 독점을 한다. 이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바로 뭐 정서적으로도 심지어 반발을 하잖아요. 근데 왜 유독 화폐에 대해서만은 사람들이 이렇게 독점하는 것에 대해 관대해진 걸까요? 좋은 지적입니다. 사람들이 화폐 독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우고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라면 시장에서 독점이 생기면 소비자들은 직접 불편을 겪고 가격이 오르면 바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화폐는 정부가 독점하는 게 당연하다고 교육받았고 그 피해는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정부는 안정적인 경제를 위해 필요하다. 화폐 발권력은 공공의 것 같은 미사역으로 이를 정당화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가 돈을 독점하는 것이 불공정한 시스템이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은 있단 말이죠. 정부가 발행하고 관리하는 돈이 왠지 안전하다 이런 인식. 근데 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가난해진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얘기인가요? 간단합니다. 정부가 발행하는 돈을 들고 있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는 계속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정부 발행 화폐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매년 조금씩 가치를 도둑맞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2%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한다고 해도 10년이면 구매력이 거의 20% 이상 증발하는 셈이죠. 그리고 이건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수치일 뿐 실제 체감하는 물가 상승률은 훨씬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명확히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당신이 가진 돈이 줄어들었습니다. 라고 직접적으로 알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오르고 월급은 제자리인 상황에서 서서히 가난해지는 거죠.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이자가 불어나던 시절은 끝났고 이제는 가만히 있어도 손해보는 구조가 된 겁니다. 그 인트로 부분에 또 한 가지 인상적인 게 돈이 점점 이렇게 늘어나서 정부가 경제 성장에 맞춰서 돈을 점점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곤 하는데
그러면 뭐 우리 사회 부도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과연 당신의 부는 그만큼 늘었냐? 이렇게 물어보는 부분 있잖아요. 정부나 중앙은행은 흔히 경제가 성장하면 통화량도 함께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돈이 늘어난다고 해서 당신의 부도 똑같이 늘어나나요? 예를 들어 유로가 도입된 이후 유럽의 통화량은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유럽 시민들의 월급도 2배 늘었을까요? 아니면 집값, 물가만 2배가 됐을까요? 대다수 사람들은 후자에 가깝다고 느낄 겁니다. 이게 바로 정부가 발행하는 화폐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돈이 늘어난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 만들어진 돈은 특정한 계층, 은행, 정부, 대기업 같은 돈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가고 일반 시민들은 뒤늦게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즉, 돈이 늘어나면 경제 전체가 다 같이 부유해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훨씬 더 부자가 되고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더 가난해지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불평등 문제, 부의 양극화 문제 이런 현상을 가지고 이런 경고도 해주시는 부분이 또 인상적이었어요.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해지고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거는 이 자본주의가 굉장히 탐욕적이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그 토마스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그 책 얘기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 요 부분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흔히 사람들이 부자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건 자본주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마스 피케티 같은 학자들은 이걸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라고 규정하고 더 강력한 세금과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죠. 그런데 진짜 원인은 자본주의가 아니라 정부가 통화 시스템을 조작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말하는 부자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보통 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죠. 주식, 부동산 같은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이고요.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주로 월급을 받아 생활합니다. 그런데 정부와 중앙은행이 계속해서 돈을 찍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새로 찍어낸 돈은 가장 먼저 은행, 대기업, 정부 프로젝트 등으로 흘러갑니다. 이들은 늘어난 유동성으로 주식, 부동산 같은 자산을 먼저 삽니다. 그러면 자산 가격은 올라가지만 월급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죠. 결국 부동산을 가진 사람은 더 부자가 되고 월급쟁이는 상대적으로 가난해집니다. 즉, 부의 양극화는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결과가 아니라 통화 조작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런데 피케티 같은 학자들은 이걸 거꾸로 보고 부자들에게 더 세금을 걷어야 한다는 식으로 해결책을 내놓죠.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문제의 근원이 해결되나요? 핵심은 정부가 돈을 찍어내고 그 돈이 특정 계층에게 먼저 흘러가는 구조입니다.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아무리 세금을 걷어도 부의 불평등은 계속 악화될 뿐입니다. 네,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어떤 정부 개입, 큰 정부,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해주는 정부, 여기에 사람들이 손을 벌리면 벌릴수록 인간 사회에서의 가장 중요한 유닛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이 해체되고 있다. 가족이라는 가장 중요한 단위가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무거운 말씀을 하나 해주시는데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 자체가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정부가 점점 더 많은 역할을 맡고 사람들이 정부에 더 의존할수록 가장 중요한 사회적 단위인 가족이 약화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가족이 해야 할 역할을 정부가 대신하게 되기 때문이죠. 과거에는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고 노후를 준비하며 서로 돕고 책임지는 구조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국가가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연금을 주고 복지를 확대하면서 개인이 정부에 의존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서 가족 간의 경제적, 정서적 유대가 약해지고 결국 가족 자체가 필요 없어지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출산율 하락, 혼인율 감소, 고립된 개인들 같은 사회적 현상도 전부 여기에 연결됩니다. 유럽이나 한국 같은 곳을 보면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면 국가가 도와주겠지 하는 생각이 커지면서
원래 가족이 맡아야 할 역할이 사라지죠. 이런 현상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정부의 개입이 늘어날수록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결과라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강한 가족이 있어야 강한 사회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모든 걸 해결해 주겠다고 하면서 결국 가족을 약화시키고 개인을 국가에 종속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이게 단순히 경제적 문제를 넘어서 인간의 삶 자체를 바꿔놓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책을 어떤 사람들이 좀 읽어보면 좋을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좀 추천을 하실 것 같으세요?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이 책은 단순히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지금의 시스템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끼지만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열심히 일해도 점점 가난해지는 기분이 드는 분들,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집값, 생활비, 교육비는 계속 오르는 현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하는 의문이 드는 분들, 돈을 모아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 저축을 해도 돈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주식, 부동산, 코인 같은 걸 해야 하나 싶은데 잘 모르겠고 뭔가 내 자산이 계속 공격당하는 느낌이 드는 분들, 자본주의가 문제라는 말을 들었지만 뭔가 찜찜한 분들, 뉴스에서는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진다고 하는데 자본주의가 문제야 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이상한데 정확히 반박을 못하겠는 분들, 자유시장, 작은 정부를 지지하지만 그걸 설명할 논리가 부족한 분들, 정부가 다 해주는 게 좋은 거 아니냐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싶은 분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되는 부모님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우리 아이들은 어떤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지 고민되는 분들, 혹시라도 내가 뭔가 잘못된 경제 시스템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닐까 걱정되는 분들, 결국 이 책은 지금의 세상이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책입니다. 왜 우리는 점점 가난해지는지, 왜 정부가 계속 개입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스템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주는 책이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모두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책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속에서 나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한 책입니다.